안녕하세요. NJ 회원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그 특강 수업이 있죠.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기존에 저를 보았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수 물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좀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생방송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소통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놓으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바로 보시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눈여겨보다가 즉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즉답해드리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박대원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홈페이지 상에서나 제 간략한 소개를 보셨을 텐데, 사실 특수물건이라고 이제 많이 일컫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접할 때는 특수물건이라고 그냥 일컫진 않았어요. 단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제 경매를 해야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거기 하나에만 제가 입각해갖고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수업에 함에 있어서는 최근 이제 단기 사례로 해갖고 이제 끝이 난 사례들만, 그러니까 이제 종결이 된 사례건들이죠. 물론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짧게 걸린 것도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수업해드리고 이제 첫 시간 좀 넘어갈 때까지 그 사례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아쉬울 거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현재 지금 곧 입찰 일정이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은 부산에 있는 부전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입찰 일자는 20년도 7월 7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1년 조금 더 됐죠. 1년. 근데 건물 면적은 없이 토지만 매각 나왔어요. 토지만 매각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자, 애시당초 입찰을 누군가가 한번 했었어요. 5,050만 원. 말이 잘못 나오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9년도죠. 2년 전쯤인데,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입찰을 했었어요. 하고 여러 명이 했었어요. 하고 1등이 5,050만 원에 매수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차순위 금액 4,778만 원. 이 차순위 금액에서 빨간색 나온 거는 이제 여러 명이서 입찰을 했는데 1등이 낙찰되고 나니까 2등이 차순위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2등까지 차순위 신고를 했는데 1등, 즉 최고가 매수인이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다음 미납을 해버렸어요. 미납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차순위 신고한 사람한테 그게 기회가 돌아가거든요. 기회가 돌아갔는데 그 차순위 신고한 사람도 미납을 해버렸어요. 희한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물건에 입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죠. 매각이 이때 되었던, 이 금액이 되었던 물건들이 유찰이 되고, 그리고 2,300까지 떨어지니까, 저 또한 여러 가지 굴레로 이 사람이 왜 미납을 해왔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다각도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납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물론 100%는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을 해봤는데, 자, 통상적으로 토지만 매각이라고 나오면은요, 물론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도 되는데 건물 면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토지가, 즉 이 건물을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이 건물에 있어서 어떠한 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아마 여기 입찰한 사람들은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이 토지로 말미암아, 얼마 되진 않는 토지예요. 약 한 2평 정도. 이 토지로 말미암아서 이 뒤에 있는 또는 앞에 있는, 계략적으로 사진만 봤을 때 있는데 뒤에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건물이 아마 위반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수익 포인트를 접근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우기는 배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저는 수익을 냈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납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증금으로 수업료 낸 거죠. 수업료.
조금 토지를 좀 들여다보면요, 위치가 서면입니다. 서면이고,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기 점포 카페 거리가 있고, 그 다음 왼쪽에 서면 젊음의 거리인데, 실제로 그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을 이제 태화 쪽, 여기 이제 주디스 태화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 태화 쪽이고, 그 다음 서면 1번가 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데,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위치가 요쪽이에요. 요쪽 위치. 요쪽 위치가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요쪽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모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모이면서 여기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요 토지가 나와 있죠. 요 토지가. 요 사이사이 골목들로 많은 유동인구들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더 보면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놀랐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넘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다 어떻게 술집들이 즐비해 있더라 이거죠. 이 골목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거는 이미 입증이 된 결과고, 토지의 모양새가 이제 요래 되어 있죠. 지금 요거는 법원 경매 정보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서상에 있는 그 사진을 발췌해 온 건데, 요렇게 쭉 띠가 되어 있죠. 요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이 토지가 어떻게 이 건물 앞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토지 위에 건물 면적 자체는 없어요.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건물 요쪽에 있는 이 이제 모텔인데, 이 모텔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 토지가 과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건 들어가지 않았던 얘기겠죠. 물론 그 미납을 한 두 분이겠죠. 실제로 입찰은 더 있겠지만 그 두 사람 다 미납을 함에 있어서 아마 요 토지가 없으면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 왜? 면적이 작은데 용적률하고 이거를 채워 넣었다면, 거기 이 토지가 들어갔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위반 건축물. 아마 그 포인트로 가지고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건축 허가 받는 데 있어서는 통상 건축법상 건축 후퇴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건축 후퇴선이라는 거는 도로에 있어서 1.5m의 간극을 두고 뒤에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1.5m 간극을 두다 보니까 이 토지는 당연히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토지가 없으면 이 건물 자체는 맹지예요. 맹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미 허가를 득해버렸다면은 그 허가에 대해서 나중에 되돌리거나 할 수가 없는 게 현행법상입니다. 제가 그 건축과의 지리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이 다 미납을 했던 사례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미납을 했다 해서 가면 미납을 하고 이 건축에 이 토지가 없어서 이 건축을 위반 건축물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수익을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못 만든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는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뒤에 사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낙찰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사람을 지나다니는 통로거든요. 저녁 되면은 가봤는데, 이 뭐 담배꽁초들이 막 즐겨 있어요. 젊은 애들이 여기 많이 다니면서. 막 옷만시네. 실제로 여기 차도 다닐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차가 지나다니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던 그 감정평가상에 있는 그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하러 이제 의뢰를 했던 거죠. 요쪽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요 뒤에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더라. 지금 사진상으로는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네요. 여기 지금 말뚝 같은 게 박혀 있죠. 말뚝. 여기도 되어 있고, 왜 여기는 말뚝을 박으려니까는 밑에 깨지니까는 말뚝을 못 박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요렇게 되더라. 해보니까는. 실제로 면적으로 따지니까는 이제 2평이잖아요. 2평이면 편의상 여기 세로가 30cm. 그리고 요쪽 뭐 보는 밑에 좀 다르겠죠. 가로가 20m. 그 정도 되면은 600이 돼요. 그러니까 6. 그러면 이제 6평방미터가 되면 약 한 2평 정도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경매 나온 게 6.3평방미터니까. 그래서 20m와 여기 30cm 정도 되더라. 실제로 30cm면은 여러분들이 자로 재봐도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한 요만합니다. 실제로. 한 요거 한 정도 될 거예요. 과연 이 토지에 있어서 활용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을 연결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처음 낙찰을 받고 미납했던 이 사람들은 이 토지로 있어서 앞에 있는 모텔 주인이 이 토지를 안 사면은 저 건물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건축법상에는. 그러니까 미납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로 보는 거죠. 그 반대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사진상에는 집약이 다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입구가 있죠. 입구가. 여기도 보면 사진이 있고, 여기가 어떻게 이 모텔의 진출입로라 이거죠. 이 모텔의 진출입로. 그러니까 이 진출입로라는 거는 자동차를 기준해서 사람이야 뭐 언제든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낙찰받은 토지가 지목이 대지지 않습니까? 대지. 지목이 대지거든요. 자, 대지인데, 자, 이 지목이 만약에 도로라면은 당연히 저도 입찰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로라면. 근데 지목이 대지예요, 대지. 대지라고 하면은 사용 수익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따질 수 있습니다. 도로라는 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공공의 사용을 위하여 내 사용 수익을 포기한 토지를 도로라고 보셔도 좋아요.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가 하다못해 반대로 철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대지라는 경우는 건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6평방미터 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가지고는 건축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 해서 아까 전에 쭉 달아왔는데 여기다가 반대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자, 철봉을 세워서, 그러니까 철봉이라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도로가 쪽에 차를 이렇게 이제 교차로 어느 생각 보면 모퉁이 이렇게 대각선 쪽에 보면은 이제 철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철 구조물로 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떤 광고 임대. 실제로 왜냐면 저는 어떻게 착안을 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었는데 뒤에 이제 소송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술을 드시러 어디 이제 식당에 앉아 계시면은 뭐 무학이나 물론 대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좋은 데이나 또는 뭡니까 뭐 대선 수조 이쪽에서 영업을 많이 하러 와요. 참이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계략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철 구조물로 해서 제가 현수막을 걸고 광고 임대를 내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가늠적으로 해보니까는 2군데에서 3군데에서 정도에 한 군데당 약 20만 원이면은 2군데면 월 40이고요. 3군데면 월 6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겠다 이거죠. 물론 질의는 해봤습니다만 답변은 듣지 못했어요. 답변은. 그런데 전화는 몇 번 왔는데 이미 소송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화 와서 저도 더 이상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독자적으로 어떠한 이 토지의 활용성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내 토지에 대해서 활용성을 잡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요 뒤에 땅에 있는 이 모텔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 땅이 없으니까 이 땅이 막히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진출입로가 방해가 될 것이고 그 방해를 제거한다고 내 거를 없애버리면은 손해배상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해요? 판을 짜고 들어간 거죠. 저는 미납을 하지 않았죠. 2,800만 원 낙찰을 받고. 그리고 된반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저를 치워라 또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왜 하냐 해서 결국 토지인도 소송을 벌이게 되었어요. 토지인도 소송을 벌이게 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이 처음부터는 우리 거를 살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돌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조력자를 이제 만난 것 같은데 그 조력자 이제 변호사겠죠?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 것 같았으면은 그만큼 돈 들이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협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뭐 코로나 시기하고 많이 걸려서 처음부터 변론이 막 열리진 않았고 조정 갔다가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속행 그리고 변론 종결했어요.
딱 2분 만에 끝났어요. 2분 만에. 제 쪽에서는 처음에 소장 내고 답변서 한번 내고 그리고 끝났어요. 간단하게. 왜냐면은 쟁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이거든요. 상대방이 얘기했던 발췌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토지를 경락받기 훨씬 전부터 모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모텔 부지는 애초에 피고가 모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대요. 변호사가 여기서 아주 실수했어요. 받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필지라고 하죠. 한 필지인데 그 집원에 있는 2평도 소유권 이전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 착오 발견으로 못 냈다. 이렇게 자백을 해버렸죠. 나중에 이걸 제가 가지고 반대로 공격을 해요. 근데 일단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실제 현황은 도로의 일부다 하죠. 실제 현황. 근데 실제 현황과 지목이 돼지와 있었을 때, 그러면 지목이 돼지라고 해서 지목이 돼지고 실제 현황이 도로라고 해서 그럼 이걸 도로로 볼 것이냐, 돼지로 볼 것이냐, 이제 이것을 쟁점으로 끌고 오는 거죠. 결국 이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번화가 골목 내에 차량 통로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처음 숙박시설에 관한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도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반대로 오히려 이거를 자백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호사 쪽도, 그러니까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도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냐. 그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임료도 줄 필요 없고 도로로 계산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대로 꼬집었어요. 이 사람들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과정을 누락되게 자백했다고 상대방이 내온 답변서를 그대로 반박을 해버리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됐다면은,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매수를 못 했다면은 소유권 회복이 서로 통해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186조 물건에 관한 득실 변경은 등기해라는 얘기인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는 네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잔금을 납부한 소유권자는 그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낙찰 받더라도 명도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해요. 실제로. 자,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나다닌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지.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거리에요.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거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모텔의 앞에 있는 제가 그 땅을 완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 칩시다. 봉쇄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봉쇄를 했다 치면은 그 모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그 모텔에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지나갈 통로 정도는 만들어줘요. 또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거를 그만큼 훼손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따지보면은 엄연하게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는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텔에 숙박업을 하든 또는 대시를 하든 거기에 이용을 하는 자동차의 진출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죠.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적시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 쟁점이 이제 가로 35, 세로 약 2m. 그래서 대지임이 분명하다.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고, 대지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물론 이거는 소송 기술적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수익 구조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35cm하고 2m 정도가 되면은 그 앞에 자판을 깔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한다 쳐보세요. 반대로 그 휴대폰 케이스나 귀금속 액세서리 각종 의류 같은 경우를 간이 판매 시설을 등록할 수 있어요. 지목이 도로면 안 돼요. 근데 지목이 되지면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판매도 하고 무인 판매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불법적이지도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차가 이 도로, 그러니까 내 도로가 아니 그 차가 나의 대지를 도로로 이용하여서 진출인으로 사용한다면은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내야겠죠. 내야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데 보면은 주유소가 있을 거예요. 도로가에.
도로가에 주유소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앞에 완충적으로 해갖고 인도가 있고 안에 주유소가 있는 경우를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옆에 인도에 보면은 어느 정도 턱이 있습니다. 약 거기 한 15cm 정도에서 20cm 정도 되는데 그 턱이 있는데 그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턱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깠죠. 땅을. 까난 거였어요. 그럼 그 도로를 까게 되는데 그 까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유소가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다가 도로 점용 사용료를 냅니다. 도로 점용 사용료를. 그 땅은 어떻게 지자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용료를 납입을 해야 되죠. 납입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매월 25만 9,870원. 25만 9,870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저도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낙찰 가격이 약 2,900만 원이에요. 2,800 얼마인데 2,900만 원인데, 자, 이제는 놓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2,900만 원치 어디다가 연금을 일시납을 한다면은 매월 26만 원을 연금을 평생을 준대요. 그런데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이 요게 된 거예요. 토지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 모텔이 없어질까요? 없어질 수는 있어요. 없어지겠지만 누군가는 그 모텔을 사오겠죠. 뭐 사가 바꾸든지, 또는 그 뒤에 있는 땅을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26만 원이에요. 매월. 그리고 토지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걸 맞춰서 2년 단위, 3년 단위, 뭐 보통 한 3년 단위 정도는 맞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용료에 대해서 새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판결을. 실제로 2,900만 원, 약 한 3천만 원 가정하더라도 월 26만 원이면요. 연 10% 정도 수익률이 넘어갑니다. 연 10%가. 그러니까 즉 연 10% 정도 수익률이, 이게 확정 수익률이 되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피고가.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물어낸 금액이 치료 1년치하고 소송 비용하고 약 한 8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우리 쪽은 변호사를 쓰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요 업무를 다 이제 총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본 금액이 우리 그 비용까지 800만 원 물어줘야 되면서 매월 26만 원,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그러니까 그쪽에 쓰는 변호사 비용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6천만 원 주고 산대요. 팔지 말했습니다. 의뢰인 보고도. 왜 팔지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3천만 원 주고 사놓고 매월 26만 원 확정 수익인데요. 평생입니다. 평생. 땅은 안 도망가요. 언젠간 저 서면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때 돼서 평당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거의 그쪽 라인은 보니까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당 억 정도 한다던데, 그럼 2평이면 2억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미답한 사람이 조금 가엾어지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뭐 하나의 교훈 아닌 교훈이자면은, 그 전략을 짜지 않고 막무가내로 입찰을 해갖고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미납을 최고가 매수인도 하고 차순위 신청인도 해버려 버리니까 되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건인데, 조금 더 나서서 어떻게 이거를 그 사건에 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혼자만의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 수익 포인트 전략이 있다면은 굳이 어렵게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